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이렇게 상상 프로젝트에 여러분하고 함께 얘기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아까 이제 복지국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죠, 사실은. 네. 대답은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좀 다른 시각에서 이제 한국 사회를 얘기할 텐데 이제 여러분 만약 복지국가라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뭐 국민연금, 뭐 기초생활보장제도 뭐 이렇게 또 뭐 서비스 제공하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좀 큰 틀에서 우리나라 정치, 경제, 복지 뭐 이렇게 큰 틀에서 좀 얘기를 할게요. 그게 사실 복지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고요. 제가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먼저 그냥 드려볼게요. 복지국가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네? 북유럽. 네네, 좋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럼 북유럽 복지국가의 가장 큰 역할은 뭘까요? 가장 핵심적으로 북유럽 국가가 하고자 하는 일, 복지국가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좋습니다. 그럼 요람에서 무덤까지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뭘까요? 의식주. 맞습니다. 그럼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돈. 그럼 돈을 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렇죠. 일자리죠. 우리가 놓치고 있는데 사실 복지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일자리입니다. 고용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복지국가의 가장 핵심적 역할은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였고 그걸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완전 고용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80년대에 들어오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에 개입해서 뭐 청년들에게 고용을 보장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 경제 성장을 망친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고 80년 이후부터 40년 동안 국가의 그런 역할이 거세당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소득을 보장해주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걸로 복지국가가 축소됐어요. 근데 지금 2020년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다시 국가 역할이 부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제가 처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 옆에 있는 이 사진은 이 그림은 어디입니까? 유럽이죠. 유럽 중에 어딜까요? 그렇죠. 네. 북유럽입니다. 여러분이 아까 얘기하셨던 여기가 이제 노르웨이, 스웨덴, 여기가 핀란드, 여기가 덴마크. 이게 이제 스칸디나비아고 이게 아이슬란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오른쪽에 있는 건 어딜까요? 네, 대한민국이죠. 이 두 가지를 비교한 이유는 뭘까요? 땅 크기가 비슷해서 아주 창의적인 발상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질문과 대답도 가능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뭐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이쪽이 훨씬 크죠. 크긴 한데 제가 이렇게 비유 드린 말씀은 여러분들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가장 고민되는 지금 학교 다니면서 또는 생활하시면서 일관되게 고민되는 일 뭘까요? 취업이죠.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한 99%는 다 취업입니다. 특히 이제 4학년으로 가면 이제 그렇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오면은 와 이제 신세계가 열릴 것이다 생각했는데 앞에 산을 하나 넘어가 보니까 산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올라왔던 산보다 더 높은 산이 있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핀란드에 갔을 때 핀란드 사실 이렇게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이렇게 방문을 했고 여러 덴마크도 방문했고 아이슬란드만 빼고는 여러 번 이제 방문을 했어요. 제가 이제 복지국가를 전공하고 있으니까 이들 나라에 아까 여러분이 복지국가의 모범적인 국가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방문을 했는데 제가 그때 언젠가 핀란드에 가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거기 이제 교육청 관계자 핀란드가 교육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교육청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핀란드 청년들의 고민은 뭡니까?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네? 없다, 없다. 네, 왜 없을까요? 다 정해져 있다. 어떤 의미일까요? 먹고 사는데 고민이 없다. 복지국가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도 막 그렇고. 그럼 고민이 없다. 저도 정확하게 그 핀란드 교육청의 국장이 뭐라 그러셨냐면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 생각처럼 그래 좋은 복지국가니까 당연히 고민이 없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더니 조금 이따 고민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럼 그렇지 너희도 사람 사는 데인데 고민이 없을 리가 있냐. 적어도 연애, 사랑, 친구 뭐 이런 거라도 고민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딱 이분이 얘기하시는 고민이 기후 위기와 세계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 가셔서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밤잠을 설치면서 세계 평화 때문에 고민하고 환경 오염과 기후 위기 때문에 고민하신 분 있으세요? 저도 없어요. 저도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물론 기후 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기후 위기가 제가 밤잠을 설치면서 하는 고민이다 이런 적이 없었고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세계 평화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당시 아마 이라크 전쟁인가가 아마 막 발했을 땐가 시리아 내전인가가 있었을 땐가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중동에 굉장히 분란이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막 폭탄이 떨어지고 막 집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막 죽고 수백만 명이 피난 가고 난민들이 발생하고 그런 것들이 이 청년들에게 너무나 고민인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어떤 사람들의 전쟁과 어떤 고통에 대해서 그것이 내 고민이라고 느끼지 못했고 지금 기후위기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얘기하고 아마 청년들은 저희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기후위기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보다 훨씬 더 생태 친화적이고 그런 여러분조차도 기후위기가 한 번도 여러분의 고민이었던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기의 청년들은 기후위기와 세계평화가 밤잠을 설치는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아니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고 이 북유럽 사람들은 다 이타적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을까요? 이게 인종적 문제일까요? 네?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만약 인종적 문제나 DNA 문제가 아니라면 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저 북유럽에 살고 있는 사람과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 그 남단에 살고 있는 사람의 삶이 고민이 왜 이렇게 틀릴까? 우리가 그거를 인종주의 문제나 DNA 문제나 생물학적 문제가 아니라면 그거는 사회 구조가 그렇게 만든 거죠. 우리 기성세대가 그걸 만든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걸 만들었는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각자의 고민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풀어보고 싶은 거죠. 성공에 대한 얘기는 약간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 그 K 방역 막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우리가 방역을 초기에 굉장히 잘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유튜브에서 그거에 대한 유튜브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 계속 국뽕과 관련된 유튜브가 제 계정에 계속 올라와서 계속 그게 올라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이 성공을 얘기할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인지 대한민국인지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잘했다 그러니까 그 국뽕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여러분 생각에는 풀 수 없는 문제처럼 느껴지겠지만 예를 들면 1800년대, 1870년에 1890년에 아니면 1920년 우리가 일제강점일 때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1인당 GDP가 일본을 넘어설 거라고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에 퍼질 거라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는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100년 후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어떤 사회일지 지금 사회죠. 를 생각할 때 이루고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공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 어려운 일도 우리가 역사적 과정을 보면 넘어왔다는 거죠. 이제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면한 불평등에 대한 문제, 사회 구조적 문제 이런 문제 또한 그거와 비교하면 충분히 우리가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성공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결코 우리가 못 푸는 문제, 우리가 절망하고 그냥 넘어가야 될 문제, 이런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 성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1인당 GDP를 보시면 1960년에부터 2018년까지를 비교해 이게 3만 불이 넘었던 시점이니까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또 교육 규모도 그렇고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에 한국의 공무원들이 여러분이 이제 공무원 되시길 희망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공무원이 되면 어떤 나라로 연수를 갔을까요? 일본. 네,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파키스탄하고 필리핀에 연수를 갔습니다. 선진 행정을 배우려. 60년대 70년대만 해도. 근데 여러분이 공무원 되셨는데 파키스탄에 연수 가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선진 행정을 배우러 파키스탄이나 필리핀에 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를 한 거예요. 민주주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방 이후에 40년 넘게 독재를 경험했지만 지금 2021년 이코노미스트에서 평가한 전 세계 200개 국가 중에서 단 23개 국가만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분류합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진전을 했죠. 우리가 정부에 대한 비판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민주주의도 굉장히 공고화됐습니다. 혁신지수도 2020년에 2위, 14년부터 19년까지 1위였는데 저 2위일 때 독일이 1등을 했어요. 그래서 독일 신문에 뭐라고 났냐면 드디어 독일이 한국을 제꼈다. 이런 게 뭐 일면 기사를 날 정도로. 근데 다시 2021년에 혁신지수를 발표했는데 우리가 다시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혁신의 역량도 우리가 굉장히 뛰어나죠. 문화적 역량, 저 위에는 비틀즈고 밑에는 BTS인데 그리고 이제 봉준호랑 최근에 미나리까지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문화적 역량도 엄청나잖아요. 저는 처음에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막 그렇게 막 인기가 있을 때 너무 신기했는데 이제 그게 일상화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이 어떤 그 스웨덴에 자녀들을 데리고 갔는데 학교에 입학시켰더니 예전에는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굉장히 제3세계나 굉장히 가난한 나라에서 온 줄 알고 뭐 너네 나라 이것도 있니 저것도 있니 이렇게 막 물어봤대요. 많이 뭐 수세식 화장실도 있니. 근데 요즘은 한국 학생이 가면 전부 다 몰려와가지고 친해지려고 한국 학생이랑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성공을 보였고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일본과 한국의 1인당 GDP의 차이예요. 보시면 이게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1820년부터 측정을 한 건데 대략 우리가 1820년에 일본과 차이가 일본이 100이라면 우리가 90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1820년 19세기 초부터 이미 차이가 좀 났었는데 지금 그 차이를 줄여가지고 지금은 거의 같아졌어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일본을 인당 GDP를 역전하게 됩니다. 물론 이거 실질 구매력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물가를 반영한. 근데 전 세계에서 식민 지배를 받았던 35년 식민지를 받았던 나라가 식민지를 지배했던 나라를 앞지른 경우는 흔치 않아요. 딱 두 나라가 있는데 아일랜드하고 이제 한국이 경우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성장을 했죠. 우리가 일본을 만약 1인당 GDP를 앞선다면 그건 200년 만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 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게 지난 200년의 역사에서 가장 지금 최정점에 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1인당 GDP인데 남부 유럽을 다 제꼈어요. 그리고 서유럽, 일본과 거의 가까이 다가섰고 서유럽 평균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급격한 상승.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가 여기 있어요. 라틴 아메리카가. 근데 이런 나라랑 비교해도 예전에 보면 이런 나라 훨씬 높았는데 지금 엄청난 차이가 나죠. 여러분들 혹시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그런 만화 아세요? 여기 그 아시는 분은 거의 뭐 50대가 돼야 아는 만화인데 어떻게 두 분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엄마 찾아 산말이라는 만화가 이태리의 마르코라는 아이가 아르헨티나에 있는 엄마를 찾아서 이렇게 여행을 하는 거예요. 산말리를. 근데 그 마르코의 엄마가 왜 아르헨티나에 갔냐면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생활비를 벌려고 아르헨티나에 간 거예요. 근데 아르헨티나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지금 얘기로 하면 가사 도우미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런 일을 하신 거죠. 그러면 이 마르코가 이태리 사람인데 마르코의 아버지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서 어린 아이를 두고 엄마가 산만리 떨어진 곳에서 일한다. 그럼 그때 그 아버지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예? 소장농. 그럴 수도 있죠. 예, 아주 합리적인 상상력입니다. 예, 또 공무원. 그렇죠. 너무 박봉이니까. 그렇죠. 또 제빵사. 네, 아주 상상력이 넘칩니다. 좋습니다. 아버지가 의사였어요. 근데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태리란 나라에서 의사를 하는 남편을 둔 아내가 생활비가 부족해서 생활비를 벌러 아르헨티나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르헨티나가 당시에 이제 부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한국은 훨씬 넘어섰죠. 그러니까 한국의 성장이라는 게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기적이라고 그러냐면 저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게 일상적으로 나타나면 그걸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죠.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기억하세요. 그 기적을 경험한 나라라는 거. 이게 아까 이제 민주주의 지술 얘기하는 거고, 이게 저희가 어렸을 때 주로 봤던 거예요. 이게 우주소년 아톰, 독수리 오영재, 황금박쥐, 이건 모를 거예요. 요술공주 세리라고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만화였고, 예, 달려라 번개온가요? 뭐 이런 마징가 제트. 이거는 원더우먼 그때 버전이고요. 600만 불의 사나이, 초원의 집, 소모즈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랄 때는 TV에서 애니메이션은 다 일본 걸 보고요. 드라마는 다 미국 걸 봤어요. 한국 드라마는 영화는 너무 후지다고 아무도 보질 않았어요. 제대로.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지난 2020년에 넷플릭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100개의 콘텐츠 중에 뽑힌 거예요. 10개예요. 그게 10개가 한국 드라마예요. 놀랍죠.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일이야 뭐 성장에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거지만 이 문화적 영향이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엄청난 성장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 이면이 있는 거예요. 자살률 증가율. 이건 87년부터 2017년까지 거의 30년 동안의 건데 우리가 153%, 4% 증가했죠. 근데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 감소했어요. 나중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출산율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올해 0.7대 0.8대 진입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학자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수치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성장률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불평등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잖아요. 아까 그렇게 엄청난 성장을 했는데 그 성장한 나라의 이면이 이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성공의 덫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종편이라는 데서 캡처를 한 건데 이게 놀랍죠.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수준인지. 전랑 국가만도 못한 삶의 만족도. 이거는 영국의 헬스웨이라는 데와 미국의 갤럽이라는 데가 조사한 건데 그때 전 세계 180개국 정도를 삶의 만족도를 조사했어요. 저 때가 언제였냐면 이라크 전쟁이 터졌고 이라크가 전쟁터였어요. 그때 이라크 사람들에게 삶의 만족도를 물어보고 한국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한국 국민들에게. 우리는 전쟁 없었잖아요. 근데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가 전쟁 중인 나라보다 떨어졌어요.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 하루 6분, OECD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노동시간도 길죠. 자살률을 뭐 아까 말씀드렸고 이게 제일 가슴 아픈 일인데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 비율을 물었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내가 손을 내밀면 아무런 조건 없이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나를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정말. 근데 그걸 물어봤더니 물론 성인들이죠. 우리나라가 OECD 꼴찌입니다. 근데 저렇게 성장을 하고 엄청난 성공을 거둔 나라의 삶들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도저히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정말 각자도생하는 사회로 변화했다라는 거예요. 이 역설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대 문제 많이 얘기하시지만 저는 세대 문제가 아니라 계급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586 세대라고 얘기하는 세대인데 80년대에 대학을 다니고 60년대에 태어난 사람인데 저희가 대학 갈 때에 대학에 진학한 사람은 25% 정도밖에 안 됐어요. 많게 잡아도 30%밖에 안 됐고 4년제 대학으로 줄이면 20%, 수도권 대학으로 줄이면 더 적게 이렇게 됐거든요. 그 나머지 70%는 대학에 가지 않았어요. 저희 세대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버님들 세대나 어머님들 세대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권을 누리는 거는 그 대학에 간 사람들 중에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 특권이 과연 세대의 문제인가? 지금 문제는 그 소수의 사람들의 특권이 대를 이어 세습되고 있다는 거죠. 같은 청년이라고 다 같은 청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봤더니 자 여러분들도 아마 고민하셨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려면 어때야 되냐? 물론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야겠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죠. 그게 이제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사실은 이게 어떤 사는 지역에 따라서 고등학교가 분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게 다 결정되는 거죠. 옆에 있는 그림은 그거를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 지수라고 얘기하는 사회적 이동성인데 한국이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한국은 좋은 대학을 가는 것과 좋은 학업 성취도를 얻는 것, 좋은 직장을 얻는 거는 점점 더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청년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사회를 그대로 놔두면 지금 여러분이 사회적 지위가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갈 사회적 지위가 여러분 자녀들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클리츠라는 사람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일대학교 자기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답을 하기를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부모를 선택하는 일이다. 근데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부모 선택할 수 있습니까? 우리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국가는 선택할 수 있죠. 국가를 바꿀 수는 있죠. 부모를 바꿀 수는 없지만 국가를 개혁할 수도 있고. 근데 모든 나라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북유럽과 같은 그런 나라들을 보면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와 노동시장의 지위를 결정하지 않아요. 변호사이건 의사이건 일용직 노동자이건 그 아이들의 미래가 그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이 없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이런 면들을 생각하면 사실은 저는 예전에는 부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어떤 국가에 살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고 여러분이 어떤 국가를 만들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후속 세대나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이제 그런 측면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게 아까 자살률인데 이게 OECD 통계 자료입니다. 보셨겠지만 저기 맨 끝에 한국이 있죠. 이거는 90년부터 11년까지의 통계를 낸 건데 한국을 이 그래프에 표시할 수 없어서 저렇게 표시한 거잖아요. 저걸 제대로 표시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저게 자살률 증가율이에요. 한국이. 이 1990년부터 2010년대까지가 한국의 경제성장의 절정을 이루고 있던 때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OECD 국가들 보세요. 그 기간 동안 다 감사합니다. 자살률이. 근데 한국은 저렇게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럼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아니면 성공이기도 하고 실패이기도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국가는 굉장히 부유하고 우리는 성공했다고 해서 세계가 찬사를 마다하지 않고 찬양하는데 우리 각각의 가슴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 거고 출산율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위 아마 여기 이제 남학생들도 있지만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기성세대도 아니고 성차별로 우리가 이득 보는 것도 없는데 지금 와서 여성들에게 우호적인 이런 거 굉장히 이해 못하죠. 예를 들면 군대 가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도 그렇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학교 문을 떠나는 순간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2021년 3월 17일 날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여성이 일하는 노동 환경을 비교한 거예요. 100에 가까울수록 남성과 똑같은 겁니다. 유리천장 지수라고 그러는 건데 한국이 꼴찌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사회에 진입하는 그 순간 그리고 취직하는 그 순간 승진이나 여러 과정 등에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출산과 여러 가지 이제 관계가 있는 거죠. 한국에서 여성이 출산한다는 것은 사실 자기의 커리어를 포기하는 얘기가 거의 똑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나를 보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전체의 부중, 그러니까 GDP, 국민 총생산이라는 것, 그러니까 서비스를 생산하고 상품을 생산하는 것, 이게 이제 부잖아요. 그게 이제 GDP라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몇 프로를 복지했었느냐라는 거예요. 요 까만색 네모가요. 보시면 요 네모칸 기간 동안에 보시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잖아요. 이게 4%가 안 됐고 3%에서 1%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이 동그라미 뭐냐면 지니 개수입니다. 지니 개수는 불평등을 측정하는 개수거든요. 그러니까 복지 지출이 늘지도 않았는데 불평등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 복지 지출을 늘려서 불평등을 줄이려면 우리가 세금도 내야 되고 세금을 낸다는 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어떤 위험에 직면했을 때 그 위험을 같이 대응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회적 연대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불평등을 줄여왔던 건 복지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을까요? 그렇죠. 성장입니다.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일자리가 불평등과 빈곤을 줄여낸 거죠. 그걸 다시 얘기하면 각자 시장에서 아주 열심히 일해서 장시간 일하고 소득을 벌고 그걸로 저축하고 집도 사고 자식도 키우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국가가 도대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이게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는 모르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재미있는 건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청년들이 공무원이 되고 싶은데 이 세금이 철밥통 공무원에 가는 건 너무 아까운 거지. 나는 공무원이 되고 싶은데 공무원을 늘리는 건 아깝고 공무원이 임금 받는 것도 아깝고 이런 역설적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이유는 우린 한 번도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옆에 사람과 손잡고 국가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던 적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복지국가에 대한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부담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느냐 이걸 보세요. 이게 1954년부터 2018년까지 2019년까지입니다. 이게 데이터가 하나 빠졌는데 그리고 2020년을 더하면 마이너스 1%죠. 이렇게 보시면 이 80년대 초반에 우리가 정점을 찍었다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권별로 성장률이에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성장을 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과거와 같은 성장으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 왜? 성장률은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이 얘기하고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성장은 성공의 결과예요. 성장률이 낮아지는 건. 왜냐하면 당연히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게 되면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 우리가 삶의 질이 좋아지면 출산율도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일정 정도. 그리고 생명도 늘어나잖아요. 수명도. 그걸 고령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성장률을 낮추는 원인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장률을 계속 높이기 위해서 우리 생활 수준도 낮추고 예를 들면 사람들도 일찍 죽고 이걸 바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소득 사회나 물질적 부를 누리는다면 이거를 과거처럼 회복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성장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에 어떤 경험을 했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을 통해서 장시간 노동하고 그걸 통해서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했던 그런 역사적 경험이 있는 거죠. 우리에겐 우리의 문제를 사회적 연대나 세금이나 국가를 통해서 해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장을 계속 갈망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그렇게 보수 언론에서 비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는데 더 떨어졌어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문재인 정부는 더 떨어졌어요. 다음 정부는 어떨까요? 이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게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죠. 취업 개수라고 해서 투자를 하면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 뭐 10억을 투자하면 일자리가 얼마씩 생기느냐를 보여주는 건데 그 그래프도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투자를 한다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대로 가면요. 2030년이 되면 지금 뭐 발표된 논문은 아니지만 2030년이 되면 현대자동차의 제조업 노동자, 정규직 노동자 다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는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 추세를 우리가 막지 못하면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럼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지 아까 이제 그걸로 말씀을 드렸고 이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자동화율이라는 겁니다. 로봇 밀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동자 10,000명당 로봇 기계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생산을 하는데 로봇을 많이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고용할 기회가 늘겠습니까? 줄겠습니까? 줄어죠. 그럼 로봇 많이 사용해야 될까요? 사용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러면 말면 최첨단 설비를 없애버려야겠네요. 그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9세기에 쓴 러다이트 운동, 기계 파괴 운동 우리가 그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예를 들면
현대나 삼성에 가서 자동화 기계를 다 망치로 부시는 거야. 그럼 여러분의 일자리가 늘어날까요? 그런데 이게 보세요. 이 빨간색이 한국이에요. 한국의 이게 자동화율, 로봇 밀도거든요. 어때요? 어디 점진적으로 상승합니까? 아니면 급격하게 상승합니까? 이건 일본이고요. 이건 독일이에요. 어때요? 점진적입니까? 급격합니까? 예? 이게 일본, 이게 독일. 점진적. 그러면 한국의 노동자 1인당 생산성이 높을까요? 독일의 1인당 생산성이 높을까요? 한국, 독일? 독일이 높아요. 최근에 이제 일본보다 우리가 높아졌다는 그런 보고도 있는데 하여튼 독일과 비교하면 독일보다 높습니다. 그렇죠? 근데 독일은 저렇게 완만하게 자동화를 하면서 높이고 있어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생산성을 높이는 게 한국은 자동화 기계를 통해서 이 노동력을 다 대체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노조도 만들고 여러 가지 요구도 막 하고 그러니까 이 대기업들이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신경영 전략이라는 걸 피는데 경제의 핵심은 노동조합을 최소화시킨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어떻게 하냐면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이 여러분들의 숙련을 강화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적 자본과 숙련을 강화하면서 그것이 자동화와 균형이되게 생산성을 높이는 거죠. 자, 그러면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노동자들이 중요합니까? 한국과 독일과 비교하면 어디가 더 노동자가 중요하겠습니까? 독일이죠. 그러니까 노동자의 경영 참여도 보장해 주는 거고 임금도 높여 주는 거고 예를 들면 사회보장제도 확대되는 거죠. 근데 한국처럼 그러지 않으면 이 자동화 기계로 하면 누가 중요하냐면 이 첨단 자동화 기기를 관리하는 엔지니어들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엔지니어를 어떻게 뽑냐? 이 엔지니어에게 가장 중요한 재능들은 뭐냐면 관리 기능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어떤 교육 체계가 맞냐면 경쟁을 통해서 최고의 점수를 얻은 상위에 있는 계층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교육 체계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맞는 거죠. 반면에 이런 숙련 체계는 광범위한 사람들의 학업의 경쟁을 통한 학업의 성취도가 아니라 광범위한 사람들의 성취도를 높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 경쟁을 통해서 상위를 뽑아내는 개념으로는 교육 체계를 만들 수 없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경제 구조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 구조, 자동화 구조가 교육 체계랑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의 일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점점 갈수록 좋은 일자리에 가기 어려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이런 성장 체계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동화를 중심으로 한 성장 체계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2019년에 일본이 우리에게 수출 규제했잖아요. 자,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독일도 마찬가지 우리의 대부분은 다 어디에서 근무하냐면 중소기업에 근무해요. 작은 회사에 근무해요. 우리는 80% 이상이. 다른 나라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차이가 좀 있지만. 그러면 이 80%의 중소기업들이 좋은 임금을 주기 위해선 성장이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이게 우리가 이 마이크를 수출해요. 이걸 수출한다고 합니다. 수출을 하게 되면 이게 1,000원에 수출하잖아요. 그럼 1,000원을 우리가 번다고 합시다. 그럼 부가가치가 1,000원이라고 하면 이 가치가 그럼 이게 한국에 떨어지느냐 외국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이 1,000원이 다 한국에 떨어지면 한국에 있는 사람이 나눠 갖는 거고 절반만 한국에 떨어지면 절반만 나눠 갖게 되는 거죠. 근데 한국은 그게 아까 그 자동화와 관련되면서 핵심 소재와 부품들을 중요한 걸 외국부터 수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을 하고 수출을 해도 거기에 상당 부분의 부가가치가 다 한국에 떨어지니까 외국에 떨어져요. 그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한 거예요. 여기가 끝에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여기가 중국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경향은 뭐냐면 한국은 계속 그게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태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적으로 그 소수의 엘리트들만 높은 임금을 받고 나머지는 다 그것의 성장의 수혜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이 다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게 아니면 이게 OECD에서 얘기한 건데 이게 기업 규모에 따라서 임금 차이, 이게 생산성 차이입니다. 한국은 여기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기업 규모에 따라서 임금 격차가 얼마나 심한지 제일 심합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생산성 격차가 얼마나 심한지 한국이 제일 심합니다. 그게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살려면 우리 청년들이 공무원이 되거나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장되는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신규 일자리. 그러니까 청년이 100명 있으면 그 10%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럼 치열한 경쟁을 열심히 노력한다고 됩니까? 그게 의문인 거죠. 그게 이제 이게 한국에 이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가마우지 경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롯데 월드타워 가보신 분 있어요? 네, 가보셨구나. 저는 보기만 했어요. 저도 못 가봤는데 이게 롯데 건설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이걸 건설하는데 우리나라 경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빌딩을 건설하는데 이게 세계에서 5번째로 높잖아요. 중요 기술들은 다 스위스, 캐나다, 영국, 미국, 일본, 오스트리아에서 가져온 거예요. 한국이 한 일은 뭐냐면 시공이에요. 시공. 그 건설에 관계된 분의 표현에 의하면 콘크리트 볶는 일만 한국이 했다는 거예요. 시공 능력은 뛰어나죠. 하지만 나머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외국 기업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고 수출하고 이랬을 때 거기서 오는 상당수는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 우리의 성장이 우리의 중소기업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가 성장을 통해서 부가 골고루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이제 어려운 거죠. 이게 복지랑도 관련돼요. 복지라는 게 뭐예요? 사회보험이라는 게 정기적으로 기여금을 낼 수 있어야 돼요. 사회보험료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을 완전 국민연금을 받고 싶으면 4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달 사회보험료를 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은퇴하기 전까지 40년 동안 그렇게 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내야 되는데 만약 중소기업이 많고 불안정 일자리가 많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아까 대기업의 성장 구조, 대기업 중심의 성장 구조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규직과 비정규직과 뭐 임금, 휴가 이런 거의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커버리지를. 이게 정규직이고 이게 비정규직입니다. 근데 여기 여학생도 있지만 한국의 여학생들은 졸업하면 50%가 가까이가 다 비정규직으로 가요. 남자는 그보다 좀 나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한국의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세금에 대한 문제인데 그럼 이제 복지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이게 조세 부담률인데 우리가 얼마나 세금을 내는지 GDP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OECD 국가입니다. 거의 세금이 늘지 않아요. 는 건 뭐냐면 이게 국민 부담률이라고 세금에다가 사회보험료를 더한 겁니다. 근데 그건 늘어나죠. 이게 사회보험료라는 거예요. 근데 사회보험료를 거두면 누구한테 줘요?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람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대부분이 정규직인 거죠. 그러니까 사회보험료가 아무리 늘어도 비정규직은 그걸부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역진적 선별성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실제로 사회적 위험이나 실업이나 질병 이런 거 실업이나 아니면 노후의 빈곤이나 이런 거에 처할 사람은 비정규직이나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나라 복지국가가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정규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순적인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왜 세금을 안 내고 그러면 예를 들면 세금을 내서 좋은 복지국가를 만들려고 하지 않느냐. 이게 하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적자산, 주택. 이게 1986년부터 2018년까지 주택 가격의 변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86년을 100으로 놨을 때 전국, 서울, 강남, 강북입니다. 빨간색 강남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이게 근데 강남이 많이 올랐지만 이게 까만색이 전국 평균이에요. 요 동그라미는 강북이고요. 서울의 강북이고. 그러니까 한국은 어디다 투자해도 사실은 여태까지는 부동산은 다 올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서 여러분 세금 내겠어요? 부동산 사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죠. 국가가 우리의
위험이나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없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세금보다는 자기가 적게 세금을 내고 그렇게 모아진 돈으로 자기의 사적 자산을 축적하는 걸 더 선호했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구조는 그렇게 돼 있었고. 그래서 이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건데 여러분의 소득이 10,000원 들면 소비를 얼마나 할 거냐. 한계 소비 성향이 100이면 100 이상이면 10,000원 벌면 11,000원을 소비한다는 거예요. 더 소비하는 거예요. 한계 소비 성향이 100 이하면 10,000원 벌면 더 적게 소비한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다 모든 계층이 다 낮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저 데이터를 분석한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소득이 1은 늘어나면 부채를 2 늘립니다. 가계가. 그럼 소득 1 더하기 부채 2, 3이 되잖아요. 그럼 그 3으로 뭐 했을까요? 네, 부동산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그 벌어진 돈이 다 어디 가나 했더니 그 벌어진 돈들은 다 부채 상환에 쓰입니다. 부동산 투자한 것들을 갚는 데 쓰이는 거죠. 그리고 적금이나 오피스텔, 상가, 소형상가 이런 걸 수익률을 계산해 봤더니 기재부에서 발표한 건데 지금은 이것도 안 되죠. 1.67도 1% 이하인데 오피스텔, 상가, 소형상가의 수익률이 훨씬 높아요. 그럼 한국 사회에서는 바보가 아닌데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죠.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세금을 적게 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 고리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코로나19 상황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북유럽 국가가 굉장히 유명한 복지국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유명한 복지국가에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봉쇄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게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가 어디였죠? 핀란드입니다. 보시면 이게 까만 게 현금 지원한 거예요. 그리고 고용 유지를 위해서 지원한 거고 회색이 유동성 지원, 금융 지원한 겁니다. 근데 그 4개 국가의 지원 수준이 한국보다 더 낮아요. 이상하잖아요. 좋은 복지 국가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그거를 이게 어디 나라냐면 여기가 미국, 영국 이런 나라고요. 이게 북유럽 나라들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핀란드 이런 나라, 핀란드, 스웨덴. 보시면 미국이나 영국은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이 나라는 가장 낮게 지원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뭐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할 텐데 이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튼튼한 복지국가가 외부의 충격이나 내부의 충격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을 훨씬 더 잘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재정 지출을 많이 하지 않고도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어쩌면 그렇다면 우리의 지향점들이 처음에 얘기했던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오염과 기후위기라는 어떤 사회적 문제도 고민하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길은 어쩌면 우리가 북유럽 국가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그게 또 뭐와 관련됐냐면 혁신과 관련됩니다. 혁신이 뭐예요? 아이폰 같은 거 만드는 거죠. 세상에 없던 물건들. 우리가 이제 따라갈 만큼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것들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에 혹시 여기 창업하고 싶은 분 계세요? 네. 창업할 때 기분이 어때요? 성공할 것 같아요? 만약 실패하면? 감수해야 될 것 같아요. 실패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만약 실패하면 대안이 있어요? 저거 대단한 거죠. 실패하면 대안이 없는데 그 일에 도전을 한다. 그렇죠. 굉장히 저는 굉장히 뭐랄까요? 걱정도 되고 그런데 일단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아마 태어날 때부터 나는 구급 공무원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나의 꿈은 구급 공무원이고 안정적 직장을 갖는 거고 60세까지 잘리지 않고 직장 생활하는 거다.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지금 창업을 하겠다?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정말 한 가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그냥 졸업하고 너무 사회가 위험하니까 내가 안정적으로 좀 사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모두 안정적인 삶을 꿈꾼다면 거기서 새로운 것 창의적 도전이 나올까요? 그럼 창의적 도전이라는 게 뭐냐면 선도 경제라는 거예요. 마케팅, 광고, 상표, 그 다음에 디자인, 새로운 상품 이런 거와 관련된 거거든요. 나머지는 제조, 표준화된 매뉴얼에 따라 제조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혁신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창업하겠다는 사람은 지금 이 중에서도 이렇게 포함하면 예를 들면 20%, 5분의 1이 채 안 돼요. 아마 더 많이 물어보면 더 적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전체는 전부 다 안정적 생활을 하고 싶은 거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 생활을 지향하는 거죠. 그런 사회에서 혁신? 불가능하죠.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청년에게 내가 실패해도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성공할 때까지 계속 할 수 있겠죠. 근데 처음에 했어요. 실패했어. 두 번째 했어. 또 실패했어. 세 번째 또 도전할 수 있겠어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 첫 번째 실패하고 두 번째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럼 아마 다시 시도할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이란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혁신을 하려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하려면 새로운 것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도전하려면 내가 실패해도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 사회에 그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보장이 있나요? 자, 여러분이 지금 직장에 다니다가 해고됐어요. 여러분의 생계는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정규직이라면 6개월 정도. 그것이 끝나면 부모님에게 얹혀 살아요? 언제까지? 우리 대부분의 나라에선 청년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 혁신을 기대하기 어려운 거죠. 우리나라 R&D라고 리서치에 투자해가지고 성공하는 비율이 있어요. 그게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100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성공률 10개 과제를 투자했다. 성공률 100개 과제, 1000개 과제. 우리가 대략 98%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근데 북유럽의 성공률은 몇 %일까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0, 30%에 불과합니다. 그럼 우리가 대단할까요? 북유럽이 대단할까요? 왜? 투자해준다. 네, 그렇죠. 거기에 답이 있는 거죠. 98%를 성공한다는 건 누구나 시도하면 다 성공할 수 있는 것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20, 30%만 성공한다는 건 누구나 시도하면 다 실패하는 일에 시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혁신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공률이라는 거 우리가 가지고 특허 굉장히 많아요. 아까 블룸버그에서 1위로 뽑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특허와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한국의 특허의 대부분은 수익을 못 내는 특허예요. 그러니까 그 혁신지수 1위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면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튼튼한 복지국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튼튼한 복지국가는 여러분들의 운명이 여러분 혼자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 운명이라는 것들을 공유할 때 가능한 거죠. 또 하나의 조건은 우리가 수출을 통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이게 위에 있는 게 교육 증가율이고 밑에가 GDP 증가율이에요. 세계 교육 증가율이 GDP 증가율보다 높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처럼 수출을 하는 나라에게 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같아지고 낮아졌어요. 지금.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올 세상은 수출보다 내수가 더 중요한 사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국제 교육이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축소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누려왔던 세계의 질서가 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만 도모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과 대기업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수출과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대기업 중심의 수출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과 내수가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일자리 만들어야 된다. 근데 좋은 일자리 어디서 만들 거냐? 기업에서?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하거나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기업이 만들어야 된다. 시장에서 좋은 일자리. 당연한 얘기죠. 근데 우리가 두 가지를 아까 이미 얘기했어요. 10억을 투자할 때마다 만들어지는 좋은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그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자동화율이 엄청나게 높아졌죠. 그런 걸 보시면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스웨덴의 사례인데 이게 전체 신규 일자리 중에서 누가 신규 일자리를 만들었냐는 거예요.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이게 중앙정부고요. 이게 민간 부분, 시장 고용 부분이에요. 이게 떨어져요. 이 부분이 어디냐면 지방정부의 고용입니다. 신규 일자리가 우리 2021년에 신규 일자리가 100개 만들어지면 90개를 지방정부가 만든 거예요. 지방정부가 어떤 일자리를 만들었냐? 교육, 보건, 복지, 서비스, 간호, 보건 이런 분야에 만든 거예요. 민생 분야에. 그게 다 공무원 일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전하면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그러면서 그 부족한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를 공공 부분에서 국민들의 생활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서비스 일자리를 만드는 걸로 대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년을 버텼어요. 그러고 보니까 전체 취업자 중에서 공무원의 비율이 30%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이 길 가다가 10명과 취업자와 어깨를 마주치면 그중에 3명은 공무원인 거예요. 한국은 7.6%입니다. OECD 평균은 18%고.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이 대략 공공부문까지 200만이라고 치면 OECD가 이 나라까지 가려고 해도 이게 3배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300만에 400만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을. 근데 우리나라 20, 30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의 인원이 다 긁어 모아도 40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역설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나는 공무원이 되고 싶지만 공무원 늘리는 건 싫죠. 내 자식은 공무원 되는 게 좋지만 공무원 늘리는 건 싫은 거예요. 이제 거기에 이제 역설이 있는데 이제 아까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같은 형태의 공무원을 늘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생에 필요한 공무원을 늘려야 되고 그거는 지금과 다른 구조로 가야 됩니다. 하지만 서구의 역사나 스웨덴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보면 좋은 일자리 창출은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제조업이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하면서 공공부문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진다.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보시면 미래에 대한 얘기죠. 그렇게 우리가 좋은 일자리를 서비스 분야에서 만들지 못하면 결국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AI나 이거 아주 굉장히 디스토피아에 대한 전망을 얘기한 그림인데 AI들이 이렇게 걸어다니고 인간은 그냥 거기에 떡고물을 구걸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많은 제조업이나 많은 것들은 AI가 대신할 겁니다. 하지만 사람에 대한 일들은 AI가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 일자리의 전망들은 어디서 내올 거냐? 저는 공공부문의 고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비스, 복지 이런 부분, 보건, 교육.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마무리할게요. 자, 이거 퀴즈를 낼게요. 이게 지금 고양이가 있잖아요. 저 맨 끝에 있는 고양이는 뭐를 하고 있는 겁니까? 피아노 연주를 하고. 나머지 고양이들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의자 주변을 돌죠. 몇 마리인지 세어보세요. 좋습니다. 의자는 몇 개입니까? 그렇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의자 세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죠? 6개죠. 자, 7마리 고양이가 저 의자 주변을 돕니다. 자, 음악이 흘러요. 다다다다다다다. 음악이 딱 멈춰. 고양이들 어떻게 해야 돼요? 에? 뭐 싸워? 왜 싸워? 의자에 앉으려고. 자, 싸웠어요. 의자에 앉으려고. 음악이 멈췄어요. 몇 마리가 앉습니까? 응? 의자는 6개고 고양이는 7마리야. 몇 마리가 앉죠? 6마리. 그렇죠. 그렇죠. 의자가 6개니까 6마리밖에 없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이제 고양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고양이인데 여러분들에게 1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제일 뛰어난 헬스 트레이너를 한 명씩 다 붙여드립니다.
순발력이 중요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1년 동안 내년 오늘까지 2022년 4월 19일까지 1년 동안 여러분은 고구마하고 닭가슴살만 먹어야 돼요. 그리고 매일 하루에 12시간씩 트레이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대단해지겠죠? 순발력도 굉장히 늘어나고. 그럼 밤잠도 안 자고 우리 잠도 안 자고 했다고 칩시다. 24시간 동안. 닭가슴살과 고구마만 먹고. 그리고 2022년 4월 19일 다시 이 자리에 옵니다. 그리고 이 의자 주변을 돌아요. 음악이 다시 멈춥니다. 몇 마리가 앉을 수 있어요? 몇 마리가 못 앉죠? 근데 그 한 마리는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에? 고구마하고 닭가슴살 먹고 진짜 열심히 살았잖아요. 잠도 안 자고. 그럼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그렇게 열심히 일한 여러분이 저 의자에 앉지 못한다면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 한국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청년들에게 열심히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인적 자본 높이고 열심히 대학 가고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자기 개발해서 취업에 준비하라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자기 개발해서 보고 그런 준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의자가 6개밖에 없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의자에 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떤 상황이냐면 의자는 1개이고 그 주변에 도는 사람은 10명이에요. 좋은 일자리는 10%밖에 안 되니까. 자, 그럼 국가의 역할은 뭐예요? 그렇죠. 국가의 역할은 여러분에게 쿠폰을 주고 바우처를 줘서 열심히 교육하고 훈련 받으라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죠. 더 중요한 역할은 국가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여러분들에게 의자를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열심히 노력한 여러분들이 그 의자에 앉을 수 있죠. 제가 마지막으로 북유럽에 갔을 때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들에게 국가는 뭐냐? 여러분에게 국가는 뭡니까? 그랬더니 그 북유럽 사람들은 국가는 내 친구다. 국가는 내가 쓰러졌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내 등을 두드려주는 내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국가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가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경제가도록 부추기는 것만이 아니라 국가가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의자에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우선 먼저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취업을 앞둔 이제 대학생인데 이제 취업 관련해서 이제 사회복지 재원과 세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제 저를 포함한 저희 청년 세대들이 되게 취직이 어렵고 이제 된다 하더라도 임금 수준이 물론 기업마다 상이하겠지만 어느 정도 편차가 좀 심하고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고령화에 따라서 저희 사회복지 복지 정책에 대한 재원이 저희들의 세금으로 충당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다소 좀 아이러니하고 좀 불공정하다고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교수님의 견해와 해결책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프레임들을 잡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청년들이 결국은 노인들을 부양해야 되는 거 아니냐. 부양 부담이 크다. 청년들은 자꾸 줄어들고 노인들은 자꾸 늘어나는데. 근데 한국 노인의 지금 빈곤율이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아세요? 한국 노인의 빈곤율이 45%예요. 노인 10명 중에 5명이 빈곤한 상태예요. 근데 그 노인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그 놀라운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몇 안 되는 선진국으로 끌어올렸던 그 산업의 역군, 그분들이 지금 65세 이상 노인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누구냐면 독재를 견뎌내면서 민주주의를 이루었던 그분들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자기가 노력한 것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분들의 절반이 빈곤한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의 현재와 같이 사적 자산에 의존하는 구조로 가면 여러분도 나이를 듭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지금 상태로면 여러분도 절반이 빈곤한 상태가 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그 프레임을 세대 간의 경쟁으로 몰아가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노인 중에서도 부유한 사람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세대나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까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면 이 의자에 앉아야 되는 것처럼 젊은 시절 열심히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은 노후가 됐을 때 최소한 빈곤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근데 한국의 복지는 그 정도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일하는 세대들이 그분들이 최소한의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세금을 내는 것이 과연 세대 간의 불공정한 문제인가? 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세금이라는 게 반드시 노인만을 위해서 쓰이는 건 아니거든요. 좋은 복지국가는 예를 들면 이태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이태리와 스웨덴이 거의 복지 지출을 같이 해요. 같은 수준 27%, 6% 정도를 해요. 그런데 이태리는 그 돈의 대부분을 소위 말하는 연금, 현금 지원했습니다. 근데 스웨덴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 돈을 써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지국가,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떠냐면 스웨덴이 불평등과 빈곤이 훨씬 덜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세금이 여러분들에게 이 의자를 늘리는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에 대한 문제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이 사회에 기여한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적절히 보상해야 되는 것처럼 그 부분들이 우리가 진짜 빈곤하고 가난한 나라에서 이 상태로 올려놓은 분들이잖아요. 전 그분들에게 기본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자기가 열심히 일한 분들에 대한 공정한 대가를 치룬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고, 그 세금이라는 게 세대 간의 문제이기보다는 각각이 다른 자원들, 그러니까 가정의 배경이나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평등하게 공정한 기회를 갖기 만드는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제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최근에 이슈가 된 LH 사태와 같이 공공부문에서의 비효율성이나 그 비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가 확대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할까요? 말까요? 제가 앞으로 계속 확대하라는 주장을 하지 말까요? 여러분들 결정해 주세요. 한번 들어보시고 제 얘기를. 아니면 이제 저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결정해 주시면 앞으로는 그 얘기 하지 않을게요. 자, 그럼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지 않으면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보장할까? 우리 사회는 이미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전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부터 빨리.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서구 국가들의 역사들이나 이미 선진국이 된 나라를 보면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늘리지 않으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노동시장 구조를 만들 수 없다는 게 너무 명징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공공부문이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래서 저는 그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걸 포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와 같은 방식의 공공부문이 늘어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해져야 되고 보다 공정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공공부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권들도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린 공무원이 되면 호봉이 올라가면 계속 봉급이 올라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북유럽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시간이 지난다고 월급을 올려주지 않아요. 자기가 어려운 일을 하면 임금을 더 많이 받고요. 좀 쉬운 일을 하면 임금이 줄어들어요. 똑같은 일을 하면 처음 들어갔다고 해서 시간이 지난다고 임금을 올려주지 않습니다. 그것 하나 하고, 또 공무원들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나 군인들에게 특권을 주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일반 국민과 같이 국민연금과 동일한 대우를 하죠. 그러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들은 그분들에게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은 공공부문이 갖고 있는 만약 다른 비공공부문, 민간부문에 비해서 특권이 있다면 그 특권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금이나 체계나 여러 가지 구조들이
조정된다는 걸 전제로 우리가 공공 부분을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국민들이 동의할 것 같아요. 네. 네. 네, 우선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그 선진국은 공공 부문의 일자리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그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선진국의 공공 부문의 일자리는 안정적이고 양질인 그런 일자리인가요? 혹시 맞다면은 그게 양질이라는 게 한국과 비교했을 때 양질인 것인지 보편적으로 양질인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양질의 일자리를 굉장히 고민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 10% 안에 들지 못하면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그 10%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지만 그보다 훨씬 넓지만 그렇지 않아도 기본 생활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처럼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처럼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소위 말하는 심각한 경쟁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일에서도 충분히 이런 프리랜서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서도 충분히 일상적인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년들이 기후 위기와 이러면 세계 평화를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라고 얘기하면 우리에 비교하면 양질의 일자리라고 우리의 공공부문과 비교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민간 부분에 갖고 있던 공공부문의 특권 같은 거는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하지만 민간 부분에 비하면 훨씬 해고가 덜 자유롭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처럼 민간 부분에 대해서 갖는 특권은 상대적으로 덜 하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식 지원을 많이 받는 학생의 비율이 높은 학교일수록 명문대 진학률이 떨어진다는 통계를 보여주셨는데요. 이런 교육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아니 최근까지 이렇게 막 경험했잖아요. 뭐 이걸 좀 하면 우리가 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아무 쉽지 않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좀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가족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독립적인 개인으로 생각해달라. 자꾸 부모와 연결시키지 말고. 그냥 우리 하나하나가 다 독립적인 주체이고 소중한 주체이고 동등한 주체라면 그러면 이 사람이 부모가 누구인지 어떻게 이런 거 관련하지만 그 하나하나가 부모가 없다 손치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들을 적절히 해준다면 그러면 우리가 부모의 영향들을 좀 배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이제 개개인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들이 있어야겠죠. 예를 들면 북유럽 같은 경우를 얘기를 들면 18세가 되면 일단 16세부터 부모로부터 거의 독립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지원 없이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학교도 다 무상이고 필요한 것도 다 지원해주고 그다음 그때부터 학생수당도 지급합니다. 대학생이 되면 당연히 대출도 받을 수 있고 학생수당도 받을 수 있고요. 기숙사도 다 제공받아요.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조 자체가 부모가 아이들이나 자녀들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부모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공적 차원에서 충분한 지원을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의 장점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나 일용직 노동자의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가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회적 정책의 단위를 놀랍게도 가족이 아니라 개인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재용 부회장의 아이인지 일용직 노동자의 아이인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청년이 대한민국의 청년이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동등한 거죠. 그 동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 제도와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결과는 뭐냐면 그거를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스웨덴식 사랑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또는 노르딕 러브라고 얘기하는데 다 개인주의예요. 철저하게 개인주의입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주의라면 가족의 가치도 잃어버리고 공동체의 가치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보다는 우리가 공동체와 지역사회와 가족이 훨씬 더 중요한데 이걸 잃어버리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OECD에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부모들과 자녀들과 손자녀들과 만나는 비율들을 조사한 게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녀들을 돌봐주는 비율을 조사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가족주의가 강하고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는 나라보다 개인의 가치를 강조하는 나라에서 훨씬 높아요. 왜 그럴까요? 아까 그리고 평등도 높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중요하면 내가 중요하면 내가 균등한 기회를 가져야 되면 당연히 상대방도 그런 균등한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재용 부회장의 자녀이건 일용직 노동자의 자녀이건 관계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 손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물질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고 자녀도 부모를 돌볼 필요가 없어요. 그건 사회적으로 해소되는 거죠. 지원하는 거죠. 그러면 부모와 자녀 간에 남는 관계는 정서적 관계, 애정적 관계만 남습니다. 경제적 지원과 부담 없이 서로 편할 때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여러 통계 자료나 여러 사례 연구를 보면 명절 때가 되면 한국 가족들이 엄청 싸워요. 그렇게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계속 싸워. 왜? 여러 가지 부양 문제나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는 가장 핵심적 키워드예요. 근데 그 부양 문제와 경제적 문제가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게 왜 해결되냐면 개개인이 너무나 중요한 거야. 그리고 그 개인이 바로 서게 하려면 그 개인이 바로 서기에는 온전한 지원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런 개인들이 모인 사회에서 그것들이 온전히 바로 되려면 개인 간의 연대가 필수 불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개인주의가 가장 강력한 연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스웨덴식 사랑, 노르딕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정규직이랑 비정규직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고용이 된다고 해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회보장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거를 묻고 싶고 또 이걸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규직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결한다 이 부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처음에 방문한 곳이 인천공항이었고 여러분들 인천공항 사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시험 열심히 준비해서 정규직 됐는데 시험도 안 본 사람들을 정규직 시키는 거 굉장히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거는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는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지국가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어떤 제조업이 중심인 사회였어요. 근데 그때는 뭐였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 회사가 직접 고용했어요. 그래야만 양질의 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학교 경비를 서시는 분들은 다 회사 그 학교의 직원이었어요. 청소를 하시는 분들 다 학교의 직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은 필수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다 외주화시키잖아요. 파견받고 외주화시키죠. 그러니까 지금의 자본주의, 지금의 기업이 이윤을 내는 방식은 과거는 모든 것들을 다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 품질 관리나 회사 운영에 이윤을 내는 좋은 방법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디지털 기술 변화 여러 가지 기술 변화가 있으면서 이윤을 내는 가장 핵심적 방식은 핵심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외주화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지금 자본주의와 기업의 운영 방식이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다 정규직으로 변화시킨다? 이건 그것에 역행하는 거죠. 일정 정도 그럴 부분이 있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그렇게 얘기했을 때 공공 부분이 그렇게 하면 민간 부분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공공 부분은 일부 이루어졌는데 민간 부분까지 파급 효과는 굉장히 대단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핵심은 뭐냐면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과 동일 대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4시간 일하면 8시간 정규직이 일할 때보다 시간당 임금을 갖게 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 그 비율만큼 뭐 복지제도나 여러 가지 사내 지원도 같이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방식들이 저는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정규직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건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대안은 노동자에 대한 고용관계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정의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제조업 시대에는 우리가 직접 자기가 본인이 고용한 사람들만 자신의 노동자였고 사업주가 책임을 지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 뭐 예를 들면 플랫폼 노동이랄지 긱노동이랄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영업자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디지털 기술 변화나 이런 기술 변화에 따라서 산업 구조가 변화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용관계나 고용주의 책임을 두는 방식은 1940년대, 50년대에 있었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 변화에 맞게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점점 예를 들면 도미노 피자에서 일하는 예를 들면 이 공주에 있는 도미노 피자에서 일하는 직원은 도미노 피자의 직원일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본사의 직원. 그게 아니죠. 근데 최근에 판결을 보면 도미노 본사의 직원이다 이런 판결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과거 같으면 도미노 본사에서 다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다 프랜차이즈화하면서 비용을 떠넘기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용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는 방식들도 아마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정 정도 정규직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들도 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세 번째로는 뭐냐면 정규직이 되건 비정규직이 되건 그 나라에 산다면 그 누가 됐든 간에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마 튼튼한 복지국가, 좋은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일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처럼 지금 최근 2020년에 나온 연구 결과들인데 공공 부분에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요. 민간 부분에 나쁜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경쟁력이 없어지게 돼요. 그럼 민간 부분의 일자리 질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려했던 비정규직이나 불안정 고용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그 청년들이 투표를 열심히 해도 노년층의 인구가 좀 많다 보니까 그런 복지 정책들이 노년층 위주로 좀 많이 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혹시 교수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우리 논리적으로 충분히 이제 노인 인구가 점점 많아지니까 노인은 표가 있으니까 노인에게 이로운 정책들을 만들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역으로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의 정당 중에서 여러분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그런 정당 있습니까? 응? 생각해 보세요. 그 자꾸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자꾸 세대 문제로 그것들을 프레임을 짜요. 그래서 마치 청년과 노인 세대와 중장년 세대가 서로 자원을 놓고 경쟁하는 방식으로 바라보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정치에 대한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자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이해와 요구를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정당이 있는지. 지금 부산과 서울에서 최근에 보궐선거를 했는데 거기에 청년들이 투표한 것이 자기가 투표한 정당이 정말 내가 마음에 들어서 투표한 것인지. 저는 근본적인 한국의 정치의 문제는 어떤 물론 인구 구조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그런 정당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나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2016년, 17년에 초프를 통해서 정권을 바꿨어요. 그 전에도 여러 번 정권들이 바뀌었잖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나를 대표하는 정부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대단히 실망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 그게 우리가 이제 정치학에서는 그게 1958년에 그런 구도가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정초 선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1958년 3대 국회의원 선거가. 근데 그 구도가 만들어지는 게 지금 뭐냐면 지금 뭐 중도 정당과 보수 정당 이 두 가지 구도의 선택지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과 청년이란 대립구도를 바라보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각자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적 개혁이 필요한 건지, 그런 거죠. 노인들 중에서도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잖아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세대 문제가 중요한 걸 하지만 세대 문제와 계급 문제와 계층 문제를 바라보고 제일 중요한 건 한국에서 그런 어떤 다양한 이해를 가진 사람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좀 네.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국가가 좋은 복지 국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들어서 뭐 기본소득에 대한 것을 이제 국가에서 보장해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좀 들리고 있는데 혹시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기본소득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맙게 생각한다는 게 꼭 지지한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10년에 무상급식 논쟁했을 때 한국의 복지국가 논쟁이 아주 뜨겁게 달아올랐죠. 그래서 그게 사실 복지를 확대하는 데 좀 기여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게 막 수그러들었죠. 2012년 대선 끝나고 나서. 근데 2020년에 코로나 덕치고 기본소득 논쟁이 되면 다시 한번 복지국가 논쟁이 지금 아마 이렇게 타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덕분에 이 자리에 선생님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부를 분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더 평등한 세상을 만들 건지, 어떻게 하면 청년들에게 더 좋은 기회를 줄 건지, 이런 것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얘기했다는 거 굉장히 환영하고 그 논의가 계속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기본소득을 주장하신 분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좀 생각해 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럴 수 있죠. 지금 뭐 어떤 후보께서는 1인당 뭐 5만 원씩 주는 것부터 시작하겠다.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 한 달에 5만 원 받는 거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 돈으로 다른 데도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더 급한 데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는 뭐 전 국민에게 주지 말고 기본소득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범주적 기본소득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전환적 기본소득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아동, 노인, 청년 또는 취약계층 이런 사람들에게 수당을 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범주적 기본소득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를 저처럼 복지국가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여태까지 보편적 사회수당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런 보편적 사회수당을 지급하던 범주적 기본소득을 지급하던 전 상관없다. 어떤 방식으로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지급하는 게 좋겠다. 다만 기본소득에서 주장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의식이 뭐냐면 복지를 자꾸 가난한 사람, 부자 이렇게 가르지 말라. 그러니까 사회적 위험에 처한 사람이면 그 누구나가 국가가 그 사람을 보호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근데 실업에 처한 사람들은 누구나에게나 실업급여를 주자는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이 자꾸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어디 힘든 데 가 계신데 제가 자꾸 이름을 불러서 죄송한데 어쨌든 간에 이재용 부회장이 실업에 처하면 이재용 부회장도 실업급여를 받게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난한 일용직 노동자도 실업에 직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게 보편주의의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이 얘기하는 보편주의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자산과 소득조사를 하지 않는. 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5만 원씩 10만 원씩 이렇게 주는 게 과연 타당할 거냐. 지금 전 단기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만 아동, 청년 이렇게 이제 인구 집단에게 주는 건 타당하다. 그건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50년 후에 또는 5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모든 국민들이 예를 들면 일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예를 들면 1인당 뭐 250만 원, 300만 원 이런 정말 완전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거 이 대안들은 사라지지 않고 존재할 거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유럽 국가가 아까 코로나 대책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는데 그럴 수 있었던 건 지금의 복지체를 튼튼하게 만들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가 공공부문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북유럽은 전체 사회 주체의 절반 가까이를 서비스에 투자해요.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 일자리 뭐 이런 부분에.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한 기본소득이라고 얘기하는 기본소득이라는 현금 지원을 늘리게 되면 우리 복지국가 모습이 북유럽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태리,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을 따라가게 돼요. 그럼 전체적으로 좋은 복지국으로 가기 어려운 구도로 가기 때문에 그거는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50년 후에 기본소득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래서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장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